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내 똑똑한 새끼들을 잘라. 시어머니의 쉰 목소리가 수화기를 뚫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15년간 제가 피땀 흘려 세운 회사에서 억대 연봉을 빨아먹고 법인카드로 명품을 사고 법인 벤츠를 굴리던 시댁 식구들, 이혼 도장을 찍자마자 내연녀 출산을 보러 달려간 남편. 그 남편이 떠난 그날 밤 저는 그들의 숨통을 끊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빼앗긴 그들은 제 회사 앞에서 서로의 멱살을 잡으며 무너졌고 저는 그제야 15년간 숨겨왔던 진짜 제 위치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그들을 어떻게 숨통을 끊을 복수를 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가득할 겁니다. 가정법원 복도에는 형광등 불빛만 희멀겋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접수 창구 앞 딱딱한 나무 의자에 나란히 앉아있던 저와 박지훈 사이에는 서류 한 뭉치만 놓여 있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서류를 펼쳐 보이며 도장을 찍을 위치를 손가락으로 짚어줬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도장을 꺼내 붉은 인주에 꾹 눌렀다가 서류 위에 또박또박 찍어냈습니다. 15년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눈을 비비며 노량진 수산시장 경매장에 들어서고 냉동탑차 조수석에서 김밥 한 줄로 끼니를 때우며 전국을 누빈 시간이 고스란히 15년이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부터 새벽바람을 온몸으로 맞아가며 연 매출 100억이 넘는 식자재 유통회사를 일궈낸 것은 오롯이 저 혼자의 힘이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박지훈이 서류가 완성되자마자 볼펜을 탁 내려놓고 의자를 밀어냈습니다. 양복 소매를 축혀 올려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간다. 수연이가 오늘 애 나올 것 같다고 병원 예약해놨단 말이야. 늦으면 큰일 나. 내 연녀의 이름이 이 법원 안에서까지 이렇게 당당하게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손가락 끝에 묻은 인주를 물티슈로 천천히 닦아내며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건 딱 한 글자였습니다. 박지훈이 멈칫하더니 뭔가 더 들을 줄 알았다는 표정으로 저를 흘깃 내려다봤습니다. 야, 너 진짜 무섭다? 사람이 어쩜 이렇게 얼음장 같냐? 15년을 같이 살았으면 그동안 고생했다는 소리 한마디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너는 정이라는 게 눈곱만큼도 없어? 없어. 그러니까 빨리 가. 내 그 귀한 수연이 기다린다며. 참나 그래. 너 그 잘난 돈 껴안고 평생 잘 먹고 잘 살아봐라. 나간다. 박지훈이 콧바람을 훅 내쉬며 법원 복도를 성큼성큼 걸어 나갔습니다. 구두 뒷굽이 타일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남편 길을 살려주겠다고 상무자리에 앉힌 것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시어머니, 이 막내가 남자가 밖에서 명함이라도 내밀어야 집안 꼴이 선다고 닥달했고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여 버렸습니다. 야, 지훈이 쟤를 언제까지 저렇게 둘 거냐? 네가 사장이면 내 남편은 최소한 상무직함은 달아줘야 남들이 무시를 안 하지. 사내대장부 길을 네가 다 죽일 셈이야? 상무 명함을 손에 쥔 박지훈은 그날부터 거래처 접대라는 이름 아래 술판을 벌였고 그 술자리 끝에 내연녀 한수연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현관문을 잠그고 거실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 조회 화면에 박지훈의 이름으로 결제된 목록이 주르륵 떠올랐습니다. 호텔, 산부인과, 고급 레스토랑, 백화점 유아용품 매장. 내 연녀에게 쓴 공급 내역을 날짜와 금액 하나하나
엑셀 파일로 옮기는 제 눈에는 눈물 한 방울 맺히지 않았습니다. 신우이 박지연의 근태 기록도 열었습니다. 한 달에 출근한 날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고 출근 도장을 찍은 날에도 오후면 자리를 비웠습니다. 법인카드 명세서에는 백화점 명품관 결제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시동생 박지민도 다를 게 없었습니다. 유흥업소, 골프장, 고급 술집. 이 두 사람은 제 회사에서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하는 일이라곤 법인카드 긁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휴대전화를 들어 격리부장 최용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부장님, 이 시간에 죄송합니다. 아이고, 대표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 늦은 시간에 전화를 다 주시고. 최 부장의 목소리에는 이미 뭔가를 예감한 듯한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하시면 제 책상 위에 올려놓을 게 있어요. 박상무 법인카드 내역 원본, 지연이 명품관 결제 내역, 지민이 유흥비 내역. 이중장부 원본 전부 준비해 주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요. 수화기 너머로 최 부장이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결심을 하신 겁니까? 대표님, 정말로 다 터뜨리시는 거죠? 네. 그동안 너무 오래 참았죠. 최 부장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아닙니다. 대표님, 제가 당장 밤을 새워서라도 완벽하게 준비해 놓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검은색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수년 전부터 박지훈과 신우이, 시동생이 회사 돈을 빼돌린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해 둔 것이었습니다. USB를 노트북에 꽂고 파일을 하나하나 열어 확인했습니다. 횡령 금액, 배임 정황, 유령 회사를 통한 거래, 대금 빼돌리기. 빠진 것 없이 완벽했습니다. 저는 워드 파일을 새로 열고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징계해고 통지서, 박지연, 박지민. 두 사람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넣고 해고 사유란의 횡령과 배임의 증거 목록 번호를 하나씩 기입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갈 때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같은 시각 제 휴대전화로 신우이 박지연이 올린 사진 한 장이 카카오톡 가족 단체방에 떴습니다. 최고급 한정식집을 통째로 빌린 넓은 방 안에서 시어머니 이막내가 한복을 차려입고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우이와 시동생이 소주잔을 높이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전복찜, 한우구이, 해물탕이 가득 차려져 있었는데 그 결제도 제가 피땀 흘려번 돈이 들어있는 법인카드로 했을 것이었습니다. 박지연이 단체방에 글을 남겼습니다. 아싸, 오늘부터 진짜 우리 세상이다. 걸림돌도 없어졌고 엄마 축하해. 우리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그 아래 시어머니가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신이 난 목소리로 그래. 이제 그 징글징글한 년 얼굴 안 봐도 되니까 속이 다 시원하다. 우리 지훈이가 이제 사장 자리에 앉아서 이 엄마 호강시켜주겠지? 오늘은 내가 쏜다. 실컷들 먹어라. 저는 그 메시지들을 스크린샷으로 하나하나 저장한 뒤 단체방을 조용히 나왔습니다. 노트북을 다시 펼쳐 회사 사내 인트라넷에 접속했습니다. 관리자 페이지를 열고 박지연의 사원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사내 시스템 접근 권한, 이메일 계정, 사내 메신저, 전자결제 시스템. 하나하나 권한을 삭제할 때마다 화면에 처리 완료라는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박지민의 계정도 같은 방식으로 전면 차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성된 징계해고 통지서 파일을 출력했습니다. 따끈따끈한 종이 2장을 집어들고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오탈자 하나 없이 완벽했습니다. 두 사람의 회사 이메일로 해고 통지서 원문을 발송하고
자택 주소로도 등기우편 발송 예약을 걸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거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파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은행 영업이 시작되는 그 순간이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아침 9시 정각,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를 들어 은행법인 담당자에게 연결했습니다. 네, 대표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법인카드 3장 즉시 정지 요청합니다. 박지훈, 박지연, 박지민 명의로 발급된 카드 전부요. 3장 모두 정지 처리하면 될까요? 네. 그리고 법인명의 차량 보험도 오늘자로 해지해 주세요. 차량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행 전화를 끊자마자 카드사 고객센터에도 같은 요청을 넣었습니다. 법인 대표 인증을 마치는데 채 5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처리 완료 문자가 제 휴대전화에 연달아 도착했습니다. 저는 문자 3통을 확인하고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시각 백화점 명품관 2층에서 신우이 박지연이 유리 진열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매장 직원이 가죽 가방을 양손으로 받쳐들고 박지연 앞에 내밀었습니다. 손님, 이쪽 신상품입니다. 포장해 드릴까요? 그래요. 법인카드로 결제할게요. 박지연이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매장 직원이 카드를 단말기에 긁었습니다. 삑 하는 짧은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손님, 죄송한데 승인이 거절되었습니다. 뭐요? 다시 한번 해봐요. 박지연이 미간을 찌푸리며 카드를 다시 건넸습니다. 단말기가 똑같은 경고음을 냈습니다. 또 거절이요. 카드사에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 참, 회사 전산이 또 말썽이네. 박지연이 혀를 차며 가방을 매장 직원에게 도로 밀어놓고 매장을 나왔습니다. 같은 시각 골프장 클럽하우스 카운터 앞에서 시동생 박지민이 라운딩 비용을 결제하려다 같은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한 번만 더 찍어보세요. 박지민이 카드를 탁탁 두드리며 프런트 직원에게 다시 건넸습니다. 3번째 거절음이 울리자 박지민은 카드를 도로 받아 지갑에 넣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전산 오류인가 보네. 다음에 올게요. 박지민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휘파람을 불며 주차장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 VIP실 카운터 앞. 박지훈이 카운터 직원 앞에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입실 보증금이랑 1주차 비용 결제하려는 건데 왜 안 돼요? 고객님, 카드 자체가 정지 상태로 나옵니다. 다른 카드 있으시면 그걸로 해보시겠어요? 다른 카드가 어딨어? 이거 법인카드라고 한도가 남아있다니까. 박지훈이 카운터를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보호자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봤습니다. 박지훈은 이를 악물고 휴대전화를 꺼내 회사 경리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부장 나야. 법인카드가 안 먹히는데 뭐가 된 거야? 당장 확인해봐. 최 부장이 수화기를 귀에 대고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박 상무님, 저는 더 이상 상무님 업무를 처리해 드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뭐라고? 최 부장 너 지금 나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대표님께 직접 연락하십시오. 최 부장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박지훈이 휴대전화 화면을 멍하니 들여다보다가 산후조리원 로비 소파에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카드가 막히고 현금이 바닥나기 시작하자 시어머니 이막내가 신우이와 시동생을 불러 모았습니다. 지연아, 지민아. 회사 가서 월급 먼저 좀 당겨받아라. 카드가 안 되니까 당장 반찬거리 살 돈도 없다.
알겠어, 엄마. 오빠한테도 연락했는데 오빠 카드도 안 된대. 다 같이 가자.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할란다. 시동생 박지민이 법인명의 검은색 벤츠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뒷좌석에 올라타며 코트깃을 여미었습니다. 그년 빠진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나 내 눈으로 봐야겠다. 신우이 박지연이 조수석 문을 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가 주인이니까 당당하게 들어가면 돼. 벤츠가 회사 건물 앞 주차장에 멈춰 섰습니다. 시어머니는 뒷좌석에 남아 기다리겠다며 손을 내저었고 신우이와 시동생이 먼저 내려 정문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검색대에 사원증을 가져다 대는 순간 붉은색 경고등이 번쩍이며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뭐야 이게? 박지연이 사원증을 뒤집어 보고 다시 갖다 댔습니다. 같은 소리가 반복됐습니다. 보안요원 2명이 검색대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박지연 씨, 박지민 씨 되십니까? 맞는데요. 왜 이래요? 사원증이 고장 난 거 아니에요. 보안요원이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 2개를 내밀었습니다.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서류인데 수령 확인이 안 되어서 저희가 직접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박지연이 봉투를 받아 뜯었습니다. 징계해고 통지서라는 글자가 맨 위에 찍혀 있었습니다. 박지연의 눈동자가 글씨를 따라 내려가더니 손끝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해고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박지민도 자기 봉투를 뜯어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나, 나도 똑같아. 징계해고라고 써 있어. 보안요원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2분은 출입 권한이 해제된 상태라 건물 안으로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를 막아? 여기 우리 오빠 회사란 말이야. 박지연이 보안요원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찌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안요원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벤츠 뒷좌석에서 기다리던 시어머니 이막내가 차 창문 너머로 자식들이 로비에서 밀려나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차 문을 열고 내려 로비 쪽으로 뛰다시피 걸어갔습니다. 지연아, 무슨 일이야? 왜 난리야? 엄마, 우리 잘렸어. 언니가 우리 해고했어.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제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3번, 5번, 10번. 시어머니는 벤치에 기대서서 이를 갈며 통화 버튼을 쉴 새 없이 눌러댔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20통을 넘어갔습니다. 30통, 40통.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화면을 두드리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50통. 50번째 부재중 알림이 뜬 뒤 저는 천천히 휴대전화를 들어 올렸습니다. 다음 전화가 왔을 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내 똑똑한 새끼들을 잘라. 시어머니의 쉰 목소리가 수화기를 뚫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숨을 한번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무슨 일이시죠? 뭐라고? 은수야, 너 지금 나한테 누구세요라고 한 거야. 저는 이 회사 최대 주주이자 대표입니다.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제 회사 로비에서 소란 피우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하고 헉헉거리는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책상 위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보안팀장님, 지금 주차장에 세워진 법인명의 벤츠 있죠? 견인업체 도착 확인됐나요? 네, 대표님. 5분 내로 도착합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주차장이 내려다 보이는 창 너머로 노란색 견인차 한 대가 회사 마당으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견인차가 벤치의 앞바퀴를 들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동생 박지민이 주차장을 가로질러 뛰어가 견인차 기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야, 이거 내 차야. 당장 내려놔. 견인차 기사가 작업복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빼 박지민의 가슴팍에 들이밀었습니다. 법인명의 차량이고 대표이사 명의로 회수 요청 들어왔습니다.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회사에 말씀하세요. 뭐? 법인 명의라고. 박지민이 서류를 낚아채 읽어 내려갔습니다. 차량 등록증 소유자란에 주식회사 유넨푸드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박지민은 자기가 2년 넘게 끌고 다닌 차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제야 알아차린 얼굴이었습니다. 서류를 든 손이 축 늘어졌습니다. 견인차가 벤츠를 끌고 회사 마당을 빠져나가는 동안 시누이 박지연이 박지민의 어깨를 잡아 흔들었습니다. 지민아, 차는 나중에 따지고 일단 오빠한테 전화해. 오빠가 와야 돼. 박지연이 떨리는 손으로 박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큰일 났어. 우리 둘 다 해고당했어. 차도 지금 견인차가 끌고 갔어. 뭐라고? 해고라니 무슨 소리야? 언니가 미쳤어, 진짜. 빨리 와. 박지훈이 택시를 잡아타고 회사에 도착한 것은 30분 뒤였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박지훈은 양복상의 단추도 채우지 않은 채 정문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시동생이 로비 앞에 서서 박지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보안요원이 막아서 못 들어가. 비켜봐. 박지훈이 시누이를 밀어놓고 검색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보안요원 2명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나 박지훈 상무야. 비켜. 보안요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지훈 님도 출입 권한이 해제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지금 장난해. 내가 이 회사 상무라고. 박지훈이 보안요원의 어깨를 밀치려는 순간 로비 정면 벽에 새로 걸린 액자 2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과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대표이사란에 윤은수라는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지분율란에 100%라는 숫자가 그 옆에 또렷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박지훈이 액자 앞으로 다가가 글자를 한자 한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이게 말이 돼. 뒤따라 다가온 시누이 박지연이 액자를 보더니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빠 지분은? 오빠도 주주 아니었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처음에 내가 같이 시작한 회사인데. 박지훈이 이마에 핏줄을 세우며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액자 속 서류는 차갑게 사실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의 주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윤은수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박지훈은 바지 상무라는 명함만 들고 다녔을 뿐 이 회사에 단 1%의 지분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이막내가 지팡이를 짚으며 로비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액자 앞에 선 세 자식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지팡이 끝으로 바닥을 쾅쾅 내리쳤습니다. 은수 그년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지훈아, 어떻게든 해봐. 엄마, 지금 그런 소리 할 때가 아니야. 박지훈이 고개를 틀어 보안요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사장실로 올려보내줘. 5분만 얘기하면 돼. 보안요원이 손에 들고 있던 종이 한 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대표님 지시사항 전달드리겠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은 법에 따라 개인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고 더 이상 영업을 방해하시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영업 방해. 내가 내 회사에서 영업 방해를 한다고.
박지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보안요원 2명이 앞으로 나서며 4사람을 출입구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팡이를 휘두르며 버텼지만 보안요원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이것들이 감히 내가 누군지 알아. 내 아들 회사에서 감히 이 할미를. 시어머니의 악을 쓰는 소리가 로비 전체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하지만 유리문은 닫혔고 4사람은 주차장 한가운데 내팽개쳐졌습니다. 벤츠가 서 있던 자리에는 타이어 자국만 길게 남아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코트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박지연이 하이힐을 신은 발로 땅을 구르며 박지훈의 팔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오빠 어떡해. 나 카드도 안 되고 차도 없어. 이번 달 아파트 관리비도 법인카드로 내고 있었단 말이야. 나한테 소리치지 마. 나도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간다고. 박지훈이 박지연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시동생 박지민이 주차장 바닥에 쪼그려 앉아 2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형, 나 이번 달 카드값만 3천이야. 전부 법인카드로 긁은 건데 어떡해. 닥쳐, 지민아. 시어머니가 지팡이를 들어 박지훈의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이게 다 네 꼴통 때문이다. 여자 하나를 제대로 잡아뒀어야지. 이 멍청한 놈아. 엄마가 맨날 은수한테 구박질을 해놓고 지금 나한테 뭐라는 거야? 뭐라고? 내가 언제 그년한테 구박을 했어.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정문 앞 주차장에서 4사람의 고성이 뒤엉켰습니다. 서로의 멱살을 잡을 듯이 손가락질을 해대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지나가던 직원들이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쳐다봤고 건너편 상가의 주인들도 입구에 나와 팔짱을 끼고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5층 사장실 창가에 서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4사람이 주차장 한복판에서 서로를 탓하며 악다구니를 치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15년 동안 저 사람들 비위를 맞추느라 숨죽이고 살았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블라인드 줄을 당겨 창을 가리고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최 부장이 아침 일찍 가져다 놓은 이중장부 원본 파일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 표지를 한 장 넘기며 볼펜을 집어들었습니다. 횡령의 합계 옆에 빨간 줄을 긋고 배임 항목에 별표를 찍었습니다. 오갈 데가 없어진 4사람은 내연녀 한수연이 머물고 있는 산후조리원으로 몰려갔습니다. 좁은 병실 안에 시어머니, 시누이, 시동생, 그리고 박지훈까지 5명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지훈아, 당장 내일부터 뭘 먹고 살 거야? 엄마 통장에 50만 원도 안 남았다. 시어머니가 침대 옆 의자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해야 돼. 박지훈이 이를 악물며 병실 창밖을 노려봤습니다. 여기가 아니면 어디서 해? 집 관리비도 밀렸어. 시누이 박지연이 끼어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연녀 한수연이 침대 위에서 몸을 일으키며 인상을 구겼습니다. 지훈 씨, 이 사람들 좀 내보내. 나 아직 몸조리 중이잖아. 수연아, 잠깐만.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해서. 복잡한 건 알겠는데 시어머니가 왜 내 병실에 있는 거야?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한수연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시어머니라고. 내가 언제 널 며느리로 인정했어.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 꼴이 된 거야. 어머니, 제발 좀. 박지훈이 시어머니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병실 안이 아수라장이 되었고 복도에서 간호사가 뛰어들어와 목소리를 낮춰달라고 사정했습니다. 며칠 뒤 박지훈은 한수연이 그동안 모아둔 비상금과 한수연의 친정에서
빌린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제 회사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허름한 사무실 하나를 얻고 똑같은 업종의 식자재 유통회사를 차렸습니다. 간판도 채 마르기 전에 박지훈은 15년간 술자리를 함께한 거래처 사장들을 한 명씩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강남 쪽 대형 뷔페 체인의 김 사장이었습니다. 김 사장님, 저 박지훈입니다. 아시죠? 유넨푸드 상무였던. 아, 박상무. 아니, 지금은 뭐라 불러야 하나. 김 사장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새로 회사를 차렸습니다. 기존 납품 단가에서 20% 깎아드릴게요. 거기다 따로 좀 챙겨드리겠습니다. 아시죠? 무슨 뜻인지. 박지훈이 명함을 내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사장이 명함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테이블 위에 도로 내려놓았습니다. 박상무, 솔직히 말할게. 나는 15년 동안 윤 대표하고 거래했지 박상무하고 거래한 적은 없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매번 술자리에서 모시고 술자리는 박상무가 했지. 근데 새벽 4시에 시장 와서 물건 상태 하나하나 눈으로 확인하고 결제 대금 하루도 안 밀린 건 윤 대표였어. 김 사장이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난 못하겠어. 그리고 박상무 뒷돈 얘기는 다른 데서는 하지 마. 요즘 세상에 그런 거 걸리면 끝장이야. 박지훈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거래처에서도 대답은 같았습니다. 10군데를 돌았지만 단 한 곳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의 최 사장이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윤 대표 나야. 박상무가 어제 우리 가게 왔었어. 네, 최 사장님. 무슨 얘기를 하던가요? 단가 후려치기에 뒷돈까지 제안하더라고. 내가 통화 녹음해뒀어. 필요하면 보내줄까?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최 사장님. 전화를 끊고 저는 책상에 팔꿈치를 짚었습니다. 최 사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거래처 사장님들도 박지훈이 제안했던 뒷돈 녹취록을 하나둘씩 보내왔습니다. 15년간 새벽마다 얼굴을 맞대고 쌓아온 신뢰가 이런 순간에 빛을 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래처 확보에 실패한 박지훈은 다음 수를 뒀습니다. 제 회사 공장의 핵심 인력인 김 반장을 몰래 불러냈습니다. 퇴근 후 공장 근처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마주 앉은 박지훈이 소주를 따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김 반장, 내 쪽으로 와. 연봉 지금의 2배 줄게. 현장 팀원들도 같이 데리고 오면 인센티브 따로 챙겨주겠어. 김 반장이 소주잔을 받아들고 한참 박지훈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상무님, 아니, 이제 상무님이 아니시니까 박 사장님이라 해야 하나? 뭐든 좋으니까 대답이나 해. 3년 전 공장 냉동고 터졌을 때 기억나십니까? 박지훈의 눈이 한번 깜빡였습니다. 새벽 2시에 냉동고가 펑 터져서 식자재가 전부 녹아내리고 있었는데 윤 대표님은 잠옷 바람으로 뛰어오셔서 저랑 같이 물건 옮기셨어요.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어질 때까지 나르셨습니다. 김 반장이 소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박 사장님은 전화를 안 받으셨죠. 다음날 출근해서 하신 말씀이 그런 건 현장 인력이 알아서 해야지였어요. 박지훈의 입이 굳게 닫혔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못 갑니다. 김 반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목례를 하고 포장마차를 나갔습니다. 박지훈이 빈 소주잔을 움켜쥐자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반장이 제 사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표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김 반장이 어젯밤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전해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김 반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반장님. 저뿐만이 아닙니다. 현장 직원들 중에 아무도 안 넘어갔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김 반장이 나간 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코끝이 시큰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래처도 인력도 확보하지 못한 박지우는 무리하게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경매 시장에 나가봤지만 어느 상인에게 좋은 물건을 떼어야 하는지 신선도를 눈으로 가려내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경매장에서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질 낮은 재고 상품을 헐값에 쓸어 담아 납품 차량에 실었습니다. 첫 납품 당일 물건을 받은 학교 급식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 사장님, 이게 뭡니까? 양파가 반은 물러있고 고기에서 냄새가 나요. 당장 교체 안 하시면 위약금 청구합니다. 박지훈이 창고로 뛰어갔지만 대체할 물건이 없었습니다. 위약금 통보서가 날아왔습니다. 수억 원이라는 금액을 본 박지훈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한수연이 박지훈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지훈 씨, 내 돈이야. 내 비상금이랑 우리 엄마한테 빌린 돈으로 차린 회사인데 일주일 만에 이게 뭐야? 수연아, 손 놔. 내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어떻게든이 뭔데? 당장 내 돈 내놔. 한수연이 베개를 집어들어 박지훈의 얼굴에 내리쳤습니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고 복도에 있던 간호사가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보호자분들, 여기 산후조리원입니다. 소란 피우시면 퇴실 조치하겠습니다. 박지훈이 비틀거리며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끝 창가에 등을 기대고 서서 휴대전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위약금 독촉 문자, 밀린 사무실 월세 문자, 직원 급여 입금 요청 문자가 한 화면에 빼곡하게 떠 있었습니다. 박지훈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검색창에 글자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소식이 산후조리원까지 퍼지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수연은 병실 침대 위에서 휴대전화 뉴스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지역 식자재 업체 전 임원 3명, 수억 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기사 제목 아래에 박지훈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한수연의 눈동자가 기사 본문 위를 빠르게 훑어 내려갔습니다. 한수연은 휴대전화를 이불 위에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밤 한수연은 퇴원 수속을 마치고 박지훈의 오피스텔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거실 장롱 서랍을 잡아당겼습니다. 박지훈이 위약금을 막기 위해 급하게 마련해둔 현금 뭉치가 쇼핑백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한수연은 쇼핑백째로 가방에 쓸어 담았습니다. 서랍장 아래칸도 뒤졌습니다. 박지훈의 비상통장과 체크카드가 나왔고 그것도 가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수연은 자기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의 보증금 반환을 이미 며칠 전에 신청해 둔 상태였습니다. 휴대전화로 은행 앱을 열어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옷장에서 자기 옷을 캐리어에 구겨넣고 화장대 위에 화장품을 파우치에 쓸어 담았습니다. 가방 지퍼를 잠그고 현관문 앞에 선 한수연의 발밑에서 아이가 거실 바닥에 깔아놓은 이불 위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한수연은 잠든 아이를 내려다보다가 주머니에서 메모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고 펜을 들어 2줄을 적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캐리어를 끌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에도 아이는 깨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경찰 출석을 마치고 풀려난 박지훈이 오피스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신발장 위에 놓여있던 한수연의 화장품 파우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지훈이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한수연의 옷이 한 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빈 옷걸이만 줄줄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지훈이 거실로 뛰어나왔습니다. 장롱 서랍을 잡아당겼습니다. 쇼핑백이 있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래칸 서랍도 열었습니다. 비상 통장도 체크카드도 없었습니다. 아니, 이게... 박지훈의 시선이 테이블 위 메모지에 닿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잘 살아. 애는 당신이 키워. 단 2줄이었습니다. 박지훈이 메모지를 구겨 쥔 주먹에 힘이 들어가 손등의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한수연의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이 번호는 현재 사용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 기계음만 흘러나왔습니다. 2번, 3번 더 걸었지만 같은 소리가 반복됐습니다. 바닥에서 아이가 눈을 뜨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불이 젖어 있었습니다. 박지훈이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분유를 타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분유통이 어디 있는지, 물 온도를 몇 도로 맞춰야 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박지훈은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목구멍에서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같은 주 박지훈의 회사에 밀린 대금 독촉장이 쏟아졌습니다. 거래처 위약금에 직원 임금까지 체불된 상태에서 사무실 월세마저 석 달치가 밀려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부도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신우이 박지연은 원룸 보증금을 빼서 밀린 카드값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신용이 바닥나 있었습니다. 카드사에서, 대출기관에서, 동네 마트 외상가까지 독촉 전화가 하루에 수십 통씩 쏟아졌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박지연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시동생 박지민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피스텔 현관 앞에 사채업자가 붙여놓은 빨간 딱지가 3장이나 나붙어 있었습니다. 박지민은 현관문을 열지도 못하고 동네 찜질방을 전전하며 잠을 청했습니다. 시어머니 이막내는 아파트 관리비가 6개월째 밀려 관리사무소에서 단전 예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냉장고에는 김치 한 통과 찬밥 한 덩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박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엄마 전기 끊긴다. 돈 좀 보내라. 엄마, 나한테 돈이 없어. 나도 지금 당장 먹고 살 길이 없다고. 그럼 엄마는 어떡하라고. 네 동생들도 연락이 안 돼. 나한테 소리치지 마. 나도 한계야. 박지훈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꺼진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등 뒤에서 울고 있는 핏덩이 손주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지훈이 돌볼 형편이 되지 않아 시어머니 집에 맡겨놓고 간 아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른 아침 시어머니가 제 회사 앞에 나타났습니다. 등에는 핏덩이 손주를 업고 무릎이 해진 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문 앞 화단 옆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은수야, 은수야. 시어머니의 갈라진 목소리가 아침 공기를 찢었습니다. 출근하던 직원들이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늙어서 정신이 없었다. 내가 잘못했어. 그래도 조강지처가 최고인 거야. 이 불쌍한 핏덩이를 봐서라도 한 번만 받아오. 시어머니가 이마를 시멘트 바닥에 찧었습니다. 등에 업힌 아이가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나가던 행인 몇 명이 멈춰서서 수군거렸습니다. 보안팀장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대표님, 정문 앞에 어르신 한 분이 아기를 업고 무릎을 꿇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정문 유리문을 밀고 나가자 시어머니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된 얼굴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은수야, 이 할미가 잘못했다. 제발 우리 지훈이 좀 살려다오. 저는 시어머니 앞에 서서 한 발자국도 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횡령 증거는 이미 경찰에 전부 넘어갔습니다. 합의는 없습니다. 은수야. 그리고 이 아이는 저와 아무 관계가 없는 아이입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보안 팀장에게 말했습니다. 정문 밖으로 안내해 드리세요. 보안 요원 2명이 시어머니의 양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바지 끝자락을 움켜쥐며 매달렸습니다. 은수야, 이러지 마. 제발, 제발. 저는 바지 끝자락을 붙잡은 시어머니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마디마디가 굵고 주름이 깊게 팬 손이었습니다. 15년 전 시집살이 첫 해에 국이 짜다고 제 뺨을 때린 손이 바로 저 손이었습니다. 밥이 질다고, 반찬 가짓수가 적다고, 며느리 주제에 돈 벌어온다고, 남편 체면을 깎는다고 저를 쥐어박던 손이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돌아서서 정문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등 뒤로 시어머니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리문이 닫혔습니다. 박지훈과 신우이 시동생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세 사람이 구치소에 수감된 뒤 저는 민사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최 부장과 김 반장을 사장실로 불러 정식 임원 승진 발령장을 건넸습니다. 최 부장님은 오늘부터 최 이사입니다. 김 반장님은 김 본부장이에요. 두 분이 아니었으면 이 회사 못 지켰습니다. 최 이사가 발령장을 두 손으로 받아들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김 본부장이 발령장을 가슴에 꾹 눌러 안으며 코끝을 붉혔습니다. 대표님, 현장 직원들한테도 제가 직접 전하겠습니다. 저는 두 사람과 마주 앉아 찻잔을 부딪히며 오랜만에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고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 고요는 한 달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최 이사가 사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최 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대표님, 이것 좀 보셔야 합니다. 최 이사가 노트북을 펼쳐 화면을 돌렸습니다. 지역 맘카페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었습니다. 제목은 우리 동네 유명 식자재 업체 Y사, 썩은 고기 납품에서 우리 아이들 집단 식중독이었습니다. 글에는 시뻘겋게 변색된 고기 사진과 누런 곰팡이가 핀 양파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병원 진단서 사진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댓글이 이미 300개가 넘었습니다. 이런 업체는 문 닫아야 합니다. 우리 애가 여기 급식 먹는데 당장 계약 해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불매합시다. 퍼뜨려주세요. 저는 사진을 확대해서 들여다봤습니다. 고기 포장지에 찍힌 유통기한 스티커의 글씨체가 우리 회사에서 쓰는 것과 미세하게 달랐습니다. 진단서도 병원 이름이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최 이사님, 이 글 언제 올라온 겁니까? 새벽 4시입니다. 그런데 올라온 지 2시간 만에 다른 커뮤니티로 퍼져나갔습니다. 퍼뜨리는 속도가 정상이 아닙니다. 저는 화면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댓글 중에 비슷한 말투와 문체로 반복해서 올리는 계정이 여럿 보였습니다.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고 있다는 것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오전부터 거래처들의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윤 대표님,
인터넷에 도는 글 보셨습니까? 우리도 학부모들한테 항해 전화 받고 있습니다. 당분간 납품 좀 중단해 주십시오. 한 곳, 두 곳, 세 곳. 오전이 끝나기도 전에 계약 해지 통보를 보내온 거래처가 5곳이 넘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지역 방송국 취재 차량이 공장 앞에 들어섰습니다. 카메라 기자가 삼각대를 세우고 공장 정문을 향해 렌즈를 겨눴습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들고 카메라 앞에 서서 리포트를 시작했습니다. 오후에는 반품 탑차들이 줄을 지어 공장 마당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납품했던 식자재 박스가 쏟아져 나와 마당 한쪽에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현장 직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성거렸습니다. 저는 사장실 창문 너머로 반품 탑차들이 줄지어 들어오는 광경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폈습니다. 주저앉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최 이사님, 김 본부장님, 지금 당장 사장실로 올라와 주세요. 두 사람이 도착하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립니다. 최 이사님, 식약처에 자진 조사를 요청하세요. 우리 공장의 식자재 샘플 전부와 위생관리 대장을 통째로 넘기겠습니다. 숨길 거 하나도 없으니까 전부 공개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찰 사이버 수사대에 영업방해로 고소장을 접수하세요. 이건 누군가 돈 주고 조작한 겁니다. 최 이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사장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김 본부장을 돌아봤습니다. 김 본부장님, 공장은 멈추면 안 됩니다. 직원들한테 전해주세요. 우리가 떳떳하니까 당당하게 일하자고. 네, 대표님. 제가 직접 현장에 내려가서 말하겠습니다. 김 본부장이 나가고 저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맘카페 글을 처음부터 다시 읽으며 사진 하나하나를 저장했습니다. 그날 밤 최 이사는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공장 내부와 출입구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새벽 2시부터 6시 사이로 좁혀서 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상하차 작업으로 가장 혼란스럽고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시간대였습니다. 최 이사는 커피를 옆에 놓고 모니터 앞에 앉아 화면을 한 프레임씩 넘겼습니다. 이틀째 밤 최 이사의 눈에 수상한 장면이 잡혔습니다. 새벽 3시 47분 외부 배달 기사 복장을 한 남자가 탑차 한 대에서 내려 공장 뒤편 하역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남자는 일반 납품 박스와 똑같은 모양의 스티로폼 박스 2개를 하역장 구석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내 박스 뚜껑을 열고 안에 든 내용물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남자의 옆모습이 화면에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최 이사가 영상을 멈추고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지만 턱선과 귀 모양이 또렷했습니다. 최 이사는 퇴사자 명단 파일을 열어 사진을 대조했습니다. 6개월 전 정리해고된 전직 직원 송태호였습니다. 최 이사가 새벽에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표님 찾았습니다. CCTV에 다 찍혀 있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회사로 향했습니다. 사장실에 도착해 최 이사가 캡처해 놓은 CCTV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송태호가 썩은 식자재 박스를 반입하고 사진을 찍어가는 장면이 시간대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식약처 조사 결과는요. 오늘 오후에 공문이 옵니다. 우리 공장 샘플 전량 검사 결과 위생 기준 완벽 적합 판정입니다. 저는 식약처 판정 공문과 CCTV 캡처 화면을 출력해서 서류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양복을 갈아입고 차에 올랐습니다. 지역 방송국 로비에 들어선 저는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유넨푸드 대표 윤은수입니다.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방송국 보도국장이 저를 스튜디오로 안내했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카메라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서류 봉투에서 CCTV 캡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십시오. 돈에 매수된 전직 직원이 새벽에 우리 공장에 썩은 식자재를 몰래 반입하고 직접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린 겁니다. 시간, 장소, 인물이 전부 CCTV에 찍혀 있습니다. 저는 사진을 내려놓고 식약처 공문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식약처가 우리 공장을 직접 조사한 결과입니다. 위생기준 완벽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회사는 15년간 단 한 번도 식자재 사고를 낸 적이 없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 평생을 바친 회사입니다. 이 악의적인 조작과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생방송 인터뷰가 나간 다음 날 아침 8시 경찰이 송태호를 체포했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송태호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돈을 주고 지시한 사람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지훈이라고 자백했습니다. 박지훈이 구치소 안에서 외부로 영치금을 빼돌려 송태호를 매수하고 제 회사에 치명타를 입히려 했다는 사실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전처 회사에 복수하려고 시민 먹거리까지 볼모로 삼은 파렴치한 전남편. 뉴스 자막이 화면 아래를 흘러갔습니다. 인터넷 여론이 하루 만에 뒤집혔습니다. 며칠 전까지 우리 회사를 욕하던 맘카페 게시판에 새로운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넨푸드 대표님 억울하게 당하신 거였네요. 응원합니다. 우리 동네 착한 기업인데 도와줍시다. 돈줄 내기 합시다. 앞으로 식자재는 무조건 여기서만 삽니다.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고 응원글이 다른 커뮤니티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사장실에 앉아 화면을 내려보다가 노트북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박지훈은 기존의 횡령 혐의에 영업방해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에서 형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전처에게 복수하겠다고 벌인 일이 고스란히 자기 목을 옥죄는 꼴이었습니다. 며칠 뒤 흔들렸던 거래처 사장님들이 하나둘 공장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온 것은 강남 뷔페 체인의 김 사장이었습니다. 윤 대표, 내가 그때 납품 중단한다고 했잖아. 미안해. 내가 경솔했어. 김 사장이 공장 입구에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김 사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 사장님 괜찮습니다.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아니야. 15년을 거래하면서 윤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 뻔히 알면서도 흔들린 내가 부끄러워. 김 사장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펼쳤습니다. 이거 장기 독점 납품 계약서야. 앞으로 3년 우리 체인 전 지점 식자재는 전부 유넨푸드에서만 받겠어. 다른 거래처 사장님들도 같은 이유로 찾아왔습니다. 오해해서 미안하다는 사과와 함께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회사의 위기 대처 능력을 믿게 되었다며 장기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한편 박지훈의 사주에 동조해 댓글 부대를 동원하고 헛소문을 퍼뜨렸던 경쟁업체 대표 2명도 경찰 수사망에 걸려들었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에게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장을 접수해 두었고 재판에서 수천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두 업체는 거래처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고 지역 상권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위기를 넘긴 뒤 회사의 매출은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맘카페와 지역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응원이 실제 주문으로 이어졌고 전년 대비 매출이 3배 이상 뛰었습니다. 공장 가동률이 한계에 다다를 정도로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저는 이 수익을 혼자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누명 속에서도 새벽 작업장을 지키며 묵묵히 일해준 현장 직원들이 있었기에 회사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전 직원에게 월급 2달치에 해당하는 특별 보너스를 지급했습니다. 공장 마당에서 보너스 지급 소식을 들은 직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김 본부장이 직원들 앞에 서서 목이 쉬도록 감사 인사를 전했고 최 이사는 밤샘 CCTV 분석으로 충혈된 눈을 손등으로 비비며 웃었습니다. 그 무렵 구치소에서 박지훈이 보낸 편지가 회사로 배달되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통, 이틀에 한 통. 편지 겉면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윤은수 대표 앞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최 이사가 편지 뭉치를 들고 사장실로 올라왔습니다. 대표님, 또 왔습니다. 이번 주에만 벌써 5통째입니다. 저는 편지 뭉치를 받아들고 한 통도 뜯지 않은 채 책상 옆 문서 파쇄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파쇄기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윙 하는 기계음과 함께 편지가 가늘게 잘려나갔습니다. 한 통, 2통, 3통, 5통이 전부 종이 조각이 되어 파쇄기 수거함에 쌓였습니다. 최 이사님, 앞으로 저 사람한테서 뭐가 오든 제 책상까지 올리지 마세요. 바로 파쇄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며칠 뒤 보안팀장이 또 한 번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대표님, 시어머니 이막내 씨가 또 회사 주변을 서성이고 있습니다.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잠시 생각한 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막내에 대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주세요. 회사 반경 200m 이내 접근 금지로요.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접수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공장 마당 너머로 직원들이 납품 차량에 식자재 박스를 싣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활기찬 목소리들이 5층 사장실까지 어렴풋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서류함에서 새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전국구 프랜차이즈 납품을 위한 대형 물류센터 건립 계약서였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낡은 시장통 장부를 접고 전국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저는 계약서 마지막 장을 펼치고 서명란에 볼펜을 가져다 댔습니다. 윤은수라는 세 글자를 또박또박 적어 넣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은수 씨의 삶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15년이라는 시간은 짧지 않습니다. 새벽바람을 맞으며 시장 바닥을 누비고 냉동탑차 안에서 손이 갈라지도록 일하며 쌓아 올린 시간이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윤은수는 단 한 번도 자기 이름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세워주고 시댁을 먹여 살리고 묵묵히 뒤에서 모든 것을 떠받쳤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배신이었고 조롱이었고 기생이었습니다. 참고 또 참던 사람이 마침내 등을 돌리면 그때부터는 어떤 눈물도 어떤 무릎도 그 마음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윤은수가 특별한 능력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숨겨진 재벌 핏줄도 아니었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한 방에 역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새벽 일어나 발로 뛴 것이 무기였고 하나하나 기록해둔 장부가 방패였고 묵묵히 곁을 지켜준 사람들이 울타리였습니다. 결국 사람을 지키는 것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쌓아온 신뢰이고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남의 것을 자기 것인 양 착각한 오만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도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다채로운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들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인생 사연들 진행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